제가 이제 업종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2차 전지는, 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차 전지 소재는 쉬어야 된다. 왜냐면, 바이앤홀드도 안 되는데, 올해 너무 많이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보면, 올해 너무 많이 상승한 종목은 내년에 좀 쉬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게 그 베어마켓 랠리의 전형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수소에 대한 차 테마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그냥 그대로 했던 것들을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이번에는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수소 테마는 1월 달에 반짝, 이게 이제 현대차 그룹이 내년에 이제 1월 달에 이제 그 지배구조 나오면서 친환경차에 대한 플랜을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짝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수소템은 1월에 반짝을 할 때 매도하고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내년에 1월 달에 현대차 그룹의 그 지배구조 이슈가 뜨면서 아마 이 형태가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수소차 테마하고 바이오 테마는 이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바이오 섹터가 있어요. 근데 그 섹터들이 이번에 반등을 하는데 거래량이 하나도 수반이 안 돼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데드캡 바운스의 모습이 나오겠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수소차 테마나 바이오 테마가 있으면 이번에는 좀 포기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반기에 이제 지수가 한 번 더 하락을 하면, 그때 아마 수소차 테마와 그 다음에 바이오 테마가 진바닥을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수소차가 생각보다 마진이 빨리 올라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수소 연료 전지도 굉장히 봤는데, 아까 저기 뭐죠? 중국, 아유, 제가 까먹네요. 아까 제가 뭐 들려줬잖아요, 중국. 아까 전병서 소장이 얘기하는 거 들었죠? 들었죠? 예. 근데 이게 전병서 소장이 이야기를 딱 할 때, 이제 아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중국이 친환경 연료로 가는 비중이 당장 내년에 급격하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제가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이 점심 먹으러 갈 때.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친환경 연료로 가는 비중이 굉장히, 그러니까 소폭으로 변한다는 것.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수소 연료전지가 그나마 가장 뛰어난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가 생각보다 거래가 안 터져요.
그러니까 막 자율주행차나 로봇이라든지 뭐 NFT라든지 게임처럼 거래가 막 터져줘야 되는데 전혀 안 터져요.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거래가 터지지 않고 올라온다는 건 제가 아는 한 데드캣 바운스예요. 그러면 데드캣 바운스 다음에 나올 수 있는 패턴은 또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수소차나 바이오를 갖고 있는 종목들은, 그러니까 분들은 그러니까 제 의견이니까요. 그냥 감안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이오는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밀렸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밀렸어요. 제가 바이오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한 시간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유료 회원님들한테는 해줬거든요. 앞으로 바이오 올라갈 때 어떤 테마를 봐야 된다고 했는데 수소차 테마나 바이오 테마가 이번에 메인 테마가 아닌 이유로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수소나 바이오를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수소 관련해서 친환경 관련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저도 이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고 있고 그러니까 한병화 이사라고 혹시 아시죠? 이제 수소하고 친환경 에너지 쪽에 이제 전문 애널리스트인데 요즘 많이 밀고 있더라고요. 내년에 뭐 이제 현대차 쪽에서 지배구조 얘기할 때 이 친환경 쪽을 굉장히 민다라고 얘기해요. 예. 저는 생각보다 그걸 밀고 있는데 불구하고 생각보다 거래량이 안 터져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량을 굉장히 신뢰를 해요. 근데 전혀 안 터져요. 그분이 밀고 있는 종목이 수소 쪽에서 딱 두 종목이 있는데요. 하나는 일진 일진 하이솔루스 하고요. 이제 신규 상장된 거잖아요. 일진 하이솔루스 하고 그 다음에 상하 프론테크인가? 예. 제가 이거 다 분석을 해봤어요. 이게 진짜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이제 방송을 하실 때 좀 긴 안목으로 가시라라고 이렇게 멘트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느꼈죠. 이것저것 좀 쉽게 가지는 못하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예. 그런데다가 여기에서 거래가 터졌는데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거래가 거의 없어요. 이런 건 나중에 한번 확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일진하이소 이게 수소차 관련 형태거든요. 연료전지 쪽도 마찬가지고. 근데 얘도 보면 거래가 터졌는데 거래가 없이 그냥 밑으로 계속 이렇게 흘러나오잖아요. 얘 6개월 지나면 이제 보이에스 물량 나오기 시작했죠. 저는 그리고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주식이 하나 있어요. 두산 퓨어셀이라고. 저는 이제 두산 퓨어셀 광팬이에요. 이제 그 수소 쪽에서는 두산 퓨어셀을 따라갈 종목이 없다. 뭐 수소차 뭐 얘기 안만 해도 다 닥쳐라. 두산 퓨어셀은 이익이 나고 있는 기업이다. 막 그런 얘기하고 막 두산 퓨어셀 강팬인데 저희도 굉장히 싸게 샀어요. 근데 거래가 안 넘어와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수소차는 다 똑같아요. 여기서 거래가 터졌는데 오랫동안 기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거래가 안 터져요. 자, 그러면 두 가지죠. 아직 모멘텀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원래도 전기차보다는 그 시장의 캐파가 작은데 불구하고 지금처럼 이런 그 소비가 죽고 제조업이 죽었을 때 틈새 테마를 찍어줘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소하고 바이오 테마는 그냥 데드캣 바운스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수소하고 바이오주를 갖고, 물론 이제 종목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그런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대표적인 게 셀트리온인데 이것도 이제 주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인 데드캣 바운스의 특징이죠. 이런 거. 주고 가는 과정에서 한번 삥 치고 올라가. 근데 이번에 보면서 가장 제가, 이게 뭐 아직은 얘도 아니겠지만 나중에 이제 바이오주가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쯤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굉장히 자주 봐야 되겠다라는 걸 많이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러니까 다른 바이오는 K바이오가 상대적으로 많이 밀리죠. 그러면서 불구하고 이번에 그 신약이나 애로 나온 기술 수출이라고 합니다.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얘기한 그런 결과치가 이제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어요. 이번에 온라인으로 하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만 계속 있게 약간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위탁 계약, 그러니까 세모 계약을 계속 이제 따내고 있긴 한데, 이렇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욕심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사의 괜찮은 그 신약에 대한 제조를 다 맡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셀트론도 예전에 그렇게 하면서 신약 개발 한다고 나왔다가 지금 굉장히 힘든 형태죠. 그러니까 신약 개발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예.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마음만 먹으면 삼성물산하고 삼성전자에서 유상증자,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상증자 하면 이제 재판 다 끝났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딱 하잖아요. 그 유상증자를 하고 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상증자하고 삼성물산하고 삼성전자에서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이렇게 배정 방식으로 들어가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게 돈이 생겨요. 그럼 얘가 M&A 할 수 있어요. 이번에 삼성그룹에서 어제 로봇 사업, 이번 주에 로봇 사업 밝히면서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로봇 사업을 진출하는데 그건 이제 그 혁신 기업이니까 안 되면 M&A도 우리 할 수 있다라고 이게 분명히 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M&A를 하게 되면 지금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글로벌 제약사들이 막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이제 세모 하면서 다 분석하겠죠. 성분 같은 거 이런 것들. 옛날 셀트론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랩시마 단계까지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아마 M&A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수소차 테마나 바이오 테마는 그냥 데드캣 바운스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 같고요. 제 형태는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소비도 힘들죠. 왜 힘든가 하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쉽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쇼링에 대한 부분도 이제 영향을 미치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전 세계의 그런 어떤 공장이라고 얘기했던 그 형태가 지금 다 깨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국으로 전부 다 이제 제조업을 땡기는 형태죠.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삼성에서 비메모리를 미국 공장에 이제 짓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 다음에 앞으로 전기차 같은 것도 보조금에서 이제 페널티를 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보통 글로벌 리쇼링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두 가지의 형태를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급망 해소, 그러니까 공급망에 대한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자국의 제조업을 살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도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중국도 점점 소비 위주였던 국가로 가야 되는데, 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지금의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13%고요. PPI가. 그 다음에 중국에서 충분히 지금 경기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자 물가가 13%니까, 왜냐면 중국은 이제 부동산이 차지하는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게 굉장히 세잖아요. 그런데 지금 헝다그룹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비상이 걸렸죠. 그런데다가 생산자 물가주가 13%니까 유동성을 마음대로 공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주 관련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지금 월봉이 밑으로 다 내려가 있어요. 보시면 대표적으로 보면 뭐 호텔신라부터 시작해서 뭐 아모레 퍼스픽, 그 다음에 그나마 좀 잘 갔던 뭐 파라다이스까지. 그러니까 월봉이 다 죽어버렸어요. 거래도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 코스맥스, 한국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적으로 중국 소비 관련주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보여주는 형태의 흐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 차트에서 이평선이 월봉 위로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월봉 밑에 있더라도 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격도가 되게 커져 있는 상태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년 한 3월 정도 되어서, 그러니까 PPI가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를 PPI라고 그럽니다. 얘가 5% 이하로 하락하지 않는 한 유동성 공급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관련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진한 이유가 이런 거죠. 화학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중국 소비 관련주뿐만 아니라 화학주까지도 이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중국 소비 관련주도, 그러니까 중국 경제도 PPI가 3%, 그러니까 5% 이상 떨어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피해야 되는 섹터인 건 확실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시장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초에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그러니까 너무 보이게 하니까 얘네들이 좀 짜증나죠. 이게 뭐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보이게 하겠지만, 너무 보이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자꾸 이게 해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을 앞두고 내년 초에 글로비스가 5천억 규모의 차원성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업계 최대 규모로. 전 솔직히 이런 기사 못 낼 것 같거든요. 너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누가 봐도 이거 현대차 지배구조를 조금만 아시는 분이라면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 글로비스하고 현대 엔지니어링 두 개의 지분이 제일 많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죠? 근데 저 기사를 때리네. 예. 특히나 지금처럼 이게 공무만 병목 현상 때문에 가장 좋은 게 해운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웃기죠, 시장이라는 게. 그럼 내년 초에 현대차 그룹이 어떤 형태의 이렇게 패턴으로 가져갈지는 눈에 보이게 너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구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저는 내년 초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죠. 내년 초에. 너무 보이는 거죠. 내년 초에 현대차 지배구조 이슈. 그 다음에 친환경차 이제 본격화 선언. 근데 현대차에서 친환경차를 본격화 선언할 때 선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수소차밖에 없는 거지. 글로벌 넘버원은 수소차밖에 없어요. 전기차 넘버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먹힐까요? 얼마나 먹힐까요? 저는 크게 안 먹힌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딱 하고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현대차 지배구조도 한 번만 딱 하고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배구조를 보면 그러니까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초에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나 뭐 친환경차의 본격화 선언과 관련한 뭔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경제 TV나 경제신문에서도 막 밀어주겠죠. 그래서 기사를 막 쓰고 막 그렇게 하겠죠. 네. 왜냐하면 대부분 다 경제 TV나 경제신문은 지분구조나 이런 쪽에서 보면 대기업 쪽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저는 이제 내년 1월 달에 한 3,150 정도까지 가고 쉽게 빠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종목 장세는 좀 힘들긴 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월봉 하나로 그냥 월봉 하나나 월봉 두 개로 한 30%에서 50% 쳤다가 다시 빼지고 쳤다 빼지고 이런 형태의 흐름이 개별주에서 나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머니는 치고 빠지는 그런 형태의 게릴라 전략을 펼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쪽이 지금 잘 안 빠져요. 안 보시면 대부분 다 현대차의 그룹 종목들이 대형주 중에서는 올라가지는 못하는데 잘 안 빠져요. 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증권주 중에 제가 너무나 다 일일이 다 체크하나? 너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증권주 중에 소형 증권사가 있어요. 이 소형 증권사 몇 개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러진 않는데 소형 증권사 중에 차트가 괜찮은 종목이 있어요. 근데 얘들은 이제 왜 차트가 괜찮은가 하면 우리 금융 지주가 이제 공기업에서 민영화됐죠. 이제 완전 민영화됐습니다. 이해되시죠? 완전 민영화됐어요. 예. 근데 얘네들이 이제 증권업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시세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소형 증권사를 M&A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소형 증권사가 아마 M&A 이슈가 좀 불 수도 있어요. 잠깐
대형 증권사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시장이 별로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소형 증권사 중 몇 종목들이 차트가 괜찮아요. 그건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배 구조나 주인이나 이런 거 잘 보시면 의외로 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 M&A 쪽이 있다면 소형 증권사 쪽하고 우리금융지주하고의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보면 되고요. 제가 컨텐츠 주식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오징어 게임이나 뭐 지옥, 마이네임 이런 것들 제작을 해서 관심 있게 봤는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 드릴게요. 제가 여기 기업 탐방도 갔다 오고 여기 담당자하고 얘기도 다 해보고 막 그랬는데 예전에는 어떤 구조였는가 하면 그러니까 미국의 제작사들이 이제 미국의 드라마 한 편 제작하는데 한 200억에서 한 300억 든대요. 그러니까 좀 블록버스터급 이게 이제 보통 넷플릭스도 있고 뭐 애플 TV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요즘은 저기 컨텐츠 제공하는 플랫폼 회사들이 많으니까 쿠팡 TV도 있고 요즘은 이제 KT도 자체 이렇게 드라마를 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 드라마 한 편을 제작하는데 좀 이렇게 200에서 300억인데 얘들 중에 그 출연료 비중이 한 60% 되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니까.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지옥이라든지 아니면 오징어 게임을 투자하면서 제가 미국 드라마 그러니까 시리즈로 제작하는데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편당은 한 300억 정도 드는데 근데 오징어 게임이나 이렇게 한국의 드라마를 제작을 하는데 보통 미국 드라마 제작 비용의 한 7분의 1 정도가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드라마 한 편을 제작을 할 때 한국 드라마는 7편을 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뭐 많이 제작하면 미국 드라마 좀 플러스급 스타를 한 명 쓰면 미국 드라마 한 편당 한국 드라마가 보통 10편 정도 되는 거죠. 요 구조가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예전에 CJ 그룹이 하던 짓거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독립영화, 그러니까 상업영화를 한 편 만드는 비용으로 독립영화를 한 30편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업영화 한 편 안 하고 독립영화를 30편을 쫙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터지는 거죠. 원앙 소리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나머지 25개, 그러니까 여기 독립영화가 한 3개만 터져도 상업영화 한 편에 투자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커요. 근데 얘는 상업영화 한 편 했는데 얘는 실패해보면 끝나잖아요. 독립영화는 분산 투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식으로 한국 드라마 시장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뻥뻥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뭐 중소형 제작사들이 빵빵 터졌잖아요. 근데 그 오징어 게임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약간 분위기가 변했어요. 그러니까 CJNM이 아주 나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메이저 영화사를 인수를 하고 이 영화 산업에 대한 물적 분할을 했어요. 물적 분할이라는 건 아시죠? 기존 주주들에게는 지분이 한 푼도 안 갑니다. 근데 요걸 엄청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밑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자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자회사가 있는데 미국의 메이저 영화사를 인수하면서 그 물적 분할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는 이 산업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기 것만 하려고 그러겠죠. 포스코도 그런 거 아니에요. 물적 분할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주를 아주 무시하는 행동이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 CJNM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넷플릭스나 막 이렇게 다른 제작사들의 그 한국에 투자하는 제작 비용 이런 것들, 그리고 제작 가능, 그 다음에 나눠 먹는 수익 비율 이런 것들이 점점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하면, 쉽게 얘기하면 아주 초기의 시장에서 이제 한번 이슈가 돼버리니까 이제는 초기의 시장이 안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있던 그 이제 제작사들도 이제 M&A 이슈라든지 아니면 지분 투자나 펀딩이 막 들어오니까 굳이 뭐 넷플릭스에 뭐 돈 좀 받고 비중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미국 제작사가 한국의 제작사에게 막 뭐 7분의 1, 10분의 1의 돈을 줄 때는 당장 급하니까 그걸 받아 써갖고 막 냈는데, 이제는 한국 드라마나 컨텐츠가 잘 되다 보니까 한국의 펀딩 금액이, 왜 옛날 바이오로 펀딩이 막 가듯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드라마 제작사 입장에서 보면 좋죠. 그러니까 그냥 제작 비용도 올리고 이제 수익 배분도 굉장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되게 나쁘진 않죠. 근데 이것도 이제 CJNM도 이제 확장을 시키는 거죠, 계속.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출혈이 나오는 거예요. 그 CJNM도 이제 우리가 직접 미국의 메이저 영화사 인수해갖고 한국의 웹툰 같은 거 엄청 좋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CJNM은 CJ그룹은 네이버하고 웹툰에 대한 주식 스왑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뭐 지옥이라는 거 이런 것도 웹툰을 기반한 제품, 뭐 오징어 게임 그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이 다 승승장구하고 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컨텐츠 산업의 그 가능성은 굉장히 밝은데, 이제 이번에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을 통해서 한번 이 산업 자체가 이제 다시 이제 전체적인 재편이 돼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지금 눌러주고 있다라고 보여.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어떤 형태가 될 것인가? 뭐 중소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뭐 대형 제약사들하고 뭐 이렇게 어떤 형태든 간에 뭐 이렇게 약간씩 이렇게 어떤 뭐 이제 비즈니스 관계를 하든 뭐 주식을 인수를 하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가 질서가 재편돼야지, 그래야 이제 다음에 본격적인 어떤 경쟁력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조금은 지금 눌림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게 끝나고 나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아마도 소형 제약사가 가는 형태보다는 이제 메이저 제약사들이 좀 경쟁력이 되는 제약사들이 아마도 이제 앞으로는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컨텐츠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컨텐츠는 CJNM이 완전히 똥칠 했죠. 물적분을 하면서 이 물을 다 흘려놨어요. 그 다음에 어떤 거 있나요? 어떤 업종 있나요? 다 제가 해드릴게요. 한번 올려놔 보세요. 제가 대충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아까 제가 괜찮다고 얘기했던 뭐 자율주행 이런 것들은 뭐 블록체인, 중국 소비는 아까 얘기했고요. 녹화 방송 보시면 되고, 중국 소비는 얘기했고요. 건설업종도 제가 얘기하려면 긴데, 블록체인은요, 저는 사실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봤었어요. 옛날에는. 예. 그냥 올려놓으시면 제가 하나씩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예전에 별로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기회가 돼서 블록체인하고 메타버스하고 그 다음에 NFT
이런 것들을 공부를 좀 했거든요. 아까 이제 대충 뭐 명품 회사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 나오는데 전 너무 놀랐어요. 예.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끝이 없긴 한데, 그러니까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되는 테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공부를 꽤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물어봤어요. 20대나 30대가 왜 샤넬백을 못 사냐? 구매력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40대, 50대나 60대의 개념에서 보면 왜 가상 공간에서 왜 가상으로 만들었던 샤넬백을 왜 사지? 그것도 한 200만을 주고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우리의 그러니까 40대, 50대, 60대의 사고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들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20대나 30대가 메타버스라는 가상현실이 가상공간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왜냐하면 블록체인도 가상화폐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색하지 않고 그 공간 내에서의 샤넬백을 내가 갖고 있으면서 난 샤넬백을 갖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들 사이에서의 어떤 문화가 형성된다면 이 메타버스 내에서 가상의 샤넬이라는 백이 그들 사이에서는 거래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더구나 NFT라는 내가 가상의 공간에서 샤넬백이 딱 있는데 그게 불법 복제가 될 수 없고 그냥 그게 NFT라는 그런 어떤 표기가 딱 돼 있다면 NFT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그림을 그러니까 가상 세계에서의 그림을 딱 샀는데 그 그림이 막 이게 막 유출이 돼도 그 그림에 내가 샀다라는 증거 자료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NFT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것들을 누가 가져가더라도 누가 가져갔다는 걸 다 알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고소도 할 수 있고요. 고유성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라는 것만 있었으면 이게 그렇게 그러니까 인기가 없었는데 NFT라는 게 딱 생기면서 이제 이게 거래의 영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메타버스 내에서 요 샤넬백은 NFT 통해서 내가 구매한 거야라는 증명을 박아버리니까 얘는 이제 그런 형태가 굉장히 재밌는 거죠. 그리고 현실에서는 하나에 뭐 800만, 900만 원, 1000만 원 주고 못 사니까 이 세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NFT가 나오면서 얼마나 저 놀라웠던가 하면, 그래서 왜, 그, 에르메스 왜 회장이, 앞으로 메타버스 내에서의 명품 샵, 그 명품 아이템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을 80조로 봤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거 보면서, 좀 미쳤냐고 막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의 문화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NFT가 생기면서요.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BTS의 공연이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에서 공연을 해요. 근데 그럼 서울 사람만 와야 되잖아요. 미국 사람 못 오잖아요. 근데 얘가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에서 공연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아미도 있고요. 저 미국에 있는 아미도 있고 유럽에 있는 아미도 있죠. 근데 그 유럽에 있는 아미나 서울에 있는 아미나 이게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에서 들어와서 다 아미 공연을 봐요. 근데 뭘 통해서? 예. 얘네들이 만든, 그러니까 요 공연에 대한 NFT를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이 공연에 대한 NFT를 박아 놓으면,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다 가상화폐를 통해서 이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이걸 봐요. 그러면 코로나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BTS가 40대 50대 대상하는 그 아티스트가 아닌 다음에, 그리고 20대 30대는 메타버스 공간이 굉장히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상화폐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들어오니까 나중에 그 가상화폐는 거래가 되잖아요. 걔네들끼리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환율도 자유로워. 그러니까 달러를 주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의 서울 공연을 볼 때는 환율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 그 다음에 공간의 제한도 없어. 시간의 제한도 없어. 요즘 왜 노래 음원을 사고 파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음원을 주식처럼 투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윤종신 나오가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선미 나와서 막. 그러니까 이 NFT라는 거와 메타버스라는 이거와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형태의 흐름이 아니라 굉장히 앞으로의 신사업이나 새로운 섹터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침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도 그 시뮬레이션 자체를 메타버스 공간에서 시뮬레이션을 다 해버리는 거죠. 내가 공장을 지어, 건물을 지어, 근데 설계를 해서 만드는 것보다 메타버스 내에서 이제 설계를 해갖고 해버리면 그 시행착오에 대한 코스트, 비용도 훨씬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가 약간 그 비현실적인 그런 이론이었다면 이제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혁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다 바꿔놓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놀랄 뿐만 아니라 이거 뭐지?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왜 이런 섹터가 가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소비 섹터라든지 아니면 제조업 섹터가 아직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대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섹터가 계속 틈새 테마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블록체인 관련주, 메타버스 관련주 이런 것들을 볼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어떤 기업과 어떤 산업과 연관시켜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딱 잡으면 그게 나중에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 애플이 메타버스 관련한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한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너무 놀라운 일들이 한두 개가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KG 모빌리언스가 재밌어요? 재밌으면 7번. 아,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KB 모빌리언스가요. 이제는 메타버스 내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걔네들끼리 그냥 가상화폐 하지 말고 우리가 만들어줄게. 우리를 통해서 거래해라. 결제하는 회사가 메타버스 내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얘네들이 메타버스가 그냥 장난일 것 같으면 이렇게 안 들어가죠. 제가 공부하면서 앞으로의 시장은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가지면 가질수록 진짜 힘들어질 수 있는 시장이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메타버스나 NFT나 블록체인이 어떤 형태로 어떤 기업과 어떤 산업과 결합해서 어떤 시너지가 날 것인가를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주식에 관련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혁신이 계속 나오니까. 애플이요, 자율주행차, 그것도 택배나 물류 같은 쌍용을 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스마트폰 만드는 회사가. 그것도 2025년도 한대. 그 발표 나자마자 삼성전자가 로봇 한대. 왜냐면 택배 같은 자율주행차 로봇이 필수거든요. 그 다음에 승용차 같은 경우는 내가 나중에 자율주행차 또 설명드릴게요. 이게까지 가면 이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차 가야 돼. 그러니까 블록체인 관련주 어떠세요? 뭐 메타버스 관련주 어떠세요? NFT 관련주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 기술이 어떻게 들어가서 어떤 형태로 쓰여갖고 그 사람들에게 그 기업에 이익을 주냐를 분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NFT 관련주 어떠세요? 메타버스 관련주 어떠세요? 블록체인 관련주 어떠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해되시죠? 누가 질문했지? 천문에서 기종님,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섹트를 파고 들어가야 돼요. 디테일하게. 예. 전 공부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예. 빠른 거죠. KG 모빌리언스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이 차트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 죽어가는 차트인데 얘는 이렇게 되잖아. 그렇게 나오고 나서 또 한 번 빵 때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이슈가 있고 그 이슈에 대한 뭔가 있을 때 한 번 빵 때리고 또 한 번 더 빵 때리고 한 번이나 두 번 빵 때려갖고 30에서 50% 때려놓고 바닥에서 그리고 또 쭉쭉쭉 빼고. 그러니까 미치는 장이죠. 공부 안 하면. 그러니까 심지어 이렇게 무너지는데 어떤 종목은 빵 치고 어떤 종목은 계속 무너지고. 그러니까 미치는 장이죠. 공부 안 하면. 근데 공부를 하려니 너무 어려워. NFT나 메타버스나 블록체인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장 보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건설주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게 건설주를 얘기하면 건설주는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PBR이 굉장히 낮다. 그 다음에 현금이 되게 많다.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이제 많이 한다. 이런 형태의 그런 어떤 분석. 그래서 잘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돌아가고 있고 움직이는 형태의 흐름을 보면 이 PBR 개념이 안 먹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PBR 개념이 안 먹혀버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건설주를 분석하라 그러면 정말 많이 분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장 제가 좋게 보는 게 GS건설인데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은 옛날부터 제가 추천 많이 했었던 거고, 13,000원대부터 우리가 직접 사기도 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주가 약간 올드하게 느껴질 정도의 시장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시장의 트렌드가. 이제 시멘트가 올라가는 건 나중에 차차 설명드리겠지만, 시멘트가 올라가는 거는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끝장 토론에서, 그러니까 끝장 전략에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할 거예요. 그거는 제가 그때 하려고 제가 좀 비워놨는데 그동안 너무 많이 가서 고점에 살라니까 좀 부담스럽긴 한데 어쨌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을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GS건설이 가장 좋거든요. 제가 봐도 굉장히 섹시하고 PBR도 낮고 새로운 사업도 많이 하고 현금도 많고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뭐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근데 문제는 건설주를 분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소위에서 시장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돼요. 떨어지진 않는데 거래가 안 터지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이제 우리 회원단 되는데 요즘 시장은 비정상의 시장이 정상의 시장을 덮어버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혁신의 기업, 혁신 비즈니스가 그러니까 PBR이 싼 저평가된 기업들의 매력을 덮어버린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저평가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인 투자 기준들이 비정상이 되는 시점이 돼버렸기 때문에 난감하죠. 제가 봐도. 그럼 건설주는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좋죠. PBR 0.8에 이익 잘 나고 있고요. 현금 많고 빅베스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분양시장이 이제 한 2년 정도 되면 이제 분양시장의 좀 구조를 보면 이렇게 돌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분양 건수하고 이게 다 데이터를 내면 이렇게 돌았어요. 한 2년 뒤면. 예.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지역 보면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설사의 그런 어떤 마진 구조도 다 있어요. 그거 다 제가 공부했어요. 분석하고. 증권사의 리포트부터 시작해갖고 제가 직접 알아보고 그런. 근데 so what? 그럼 뭐 하냐고요. 지금 트렌드하고 안 맞는데. 그래서 제가 건설주는 어떠세요? 라고 얘기하면 정말 좋아요. 지금 바닥인 것 같아요. 조선주 어때요? 바닥인 것 같아요. 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끝장전을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현대중공업 제가 안 했던 이유 있죠. 그때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대법원 판결 기다려야 된다. 16일날 제가 얘기 드렸죠. 기억나세요? 지난주 목요일날 끝장전을 하면서 이거 얘기했잖아요. 대법원 판결 기다려야 된다고. 그건 패소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관심 종목에 현대중공업 안 넣어놨어요. 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만 그럴까요? 현대중공업만 그럴까요? 이제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삼성중공업도 다 적용될 텐데 통상임금 패소.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뭐 싼데 싸기는 엄청 싼데 아직까지 그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는 게 너무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건설주도 마찬가지예요. 싼데 어떻게 못 가는 걸. 그럼 저한테 어떠세요 건설주 이러면 저는 딱 한마디밖에 못해요.
쌉니다. 싸요. 근데 지금 트렌드에서 밀려버렸거든요. 제가 조선주 얘기할 때 이거 얘기했거든요. 끝장전략. 그러니까 그거 보세요. 제 조일교 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 얘기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요때 통상임금 이거 패소하면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존버 좋죠. 존버 탈출. 존버 탈출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존버라는 얘기는 보통 20대들이 사용하는 언어인데 60대요. 와, 60대가 존버라는 용어를 쓰세요? 굉장히 젊으시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얘기는 못하겠고 욕이라서 유튜브 아니니까 뭐 이거 그 공중파 아니니까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얘기를 하죠. 이제 60대 분들이나 70대 분들이나 50대 후반 분들도 이제 최근에 그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마인드를 많이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기존에 너무 전통적인 종목들이 싸다라고 해서 갖고 있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되면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변화 그리고 지금 움직이는 종목군들에 대한 것들이 하나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존버 탈출을 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형태로 갈 수도 있는 거죠. 풍력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풍력이나 수소가 생각보다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막 터져야 되는데 미래의 에너지이긴 한데 당장은 지금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베어마켓 랠리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원전주는 제가 약간 대선과 관련이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약간 대선과 관련이 좀 있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어쨌든 예전에 굉장히 싼 종목도 있죠. 조선이나 뭐 건설이나 뭐 전통적인 주식. 철강은 안 돼. 철강화학은 확실히 안 되고 이제는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중국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철강이나 화학은 중국이 돌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국이 안 되면 철강이나 화학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아예 뭐 싸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강이나 화학 쪽은 싸다는 개념이 없는데 건설이나 조선은 싸요. 싼데 제가 얘기했지만 시장이 그걸 인정을 안 해줘요. 그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장애물도 좀 많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흐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건설이나 조선은 이제 존버를 해도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철강이나 화학 이런 쪽은 중국과 관련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종목들은 중국이 유동성 공급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가 5% 이하 내려오기 전까지는 정말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지금 우리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제가 지금 매주 흐름을 보면서요, 팔 건 팔고 가지고 있건 가지고 있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지금은 매주 종가를 봐요. 이제 주봉 종가를 보고 매주 이제 종목을 바꾸거나 아니면 추가로 매수하거나 이렇게 해야 돼. 바빠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계속하면 내가 시장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저희는 8시 50분에서 딱 11시까지 밖에 안 해요. 시장을 봐야 제가 오늘 보죠. 그러니까 컴투스 같은 경우 14만원 무너질 때 이제 우리가 막 사자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 놓쳤어요. 지금 15만 5,400원이잖아요. 이유가 있죠. 근데 그건 나중에 얘기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잠깐만요. 나중에요. 지금 제가 나중에 종목 하는 게 없으면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거니까. 예, 조금만 있다가 기다리세요. 예. 그렇게 하고요. 종목 상담은 안 됩니다. 업종 상담을 하는 거지. 저희는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그거는 저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그냥 업종만 얘기를 합니다. 예. 똑같은 거.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그리드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시가총액 대형주들의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이렇게 좀 월봉이 좀 올라와 있어. 그것도 불안하게 올라와 있지. 나머지는 다 밑이에요, 지금. 그냥 데드캣 바운스 그 자체예요. 그 잘 가던 네이버도 지금 월봉 밑으로 내려와 있고요. 그 잘 가던 카카오도 월봉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SDI 말할 것도 없고, 뭐 롯데케미칼, 대한유한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포스코도 마찬가지. 진짜 욕 먹어야 될 기업이죠. 예. 그러니까 근데 통신주는 이제 또 올라와 있어요. SK텔레콤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잘 견뎌요. 생각보다. 현대차 그룹주들이 잘 견디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1월 달에 뭔가 있어요.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뭔가 있겠죠. 얘네들.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려면 당연히 은행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준 형태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좋은 주식이 없어요. 그런 형태니까. 예, 감사합니다. 조심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 1월 달에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내년 1월부터 봐야 되는 형태의 종목군들을 보면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이 느낌이 스마트머니가 주도하는 종목군은 1조 이하의 종목일 가능성이 있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 1조에 3조 장도 있고, 5조 넘어가는 종목은 대체적으로 굉장히 무거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자꾸. 안 들고자 해도 자꾸 들어요. 그래서 건설주나 조선주는 존버를 할 수 있을 만한 매력은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형주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만 대형주에서는 그냥 보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혁신기업에도 반도체는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냥 버티는 정도죠. 그러니까 소에서 데드캣 바운스의 일환으로서 버티는 정도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상승장이었던 흐름은 전혀 일절 찾아볼 수 없는 형태. 그리고 시가총액 5조 이상들이 되게 무거워요. 그러면 전략을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월에서 5월까지 여러분들이 종목 교체라든지 아니면 수익을 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스마트머니들이 제 생각에는 그게 뭐 치고받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월봉 하나나 두 개에서 30% 50% 노린다 하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하나나 두 개를 노린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한 4, 5월 달까지 1년 장사를 끝낼 것 같으면 바이앤홀드 힘들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잡아서 그냥 한 달 내지 2달 정도만 보유하는 정도죠. 그러니까 빵 치면 아까 성신양이나 뭐 이런 것처럼 KG 모빌리언스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그런 쪽에서 좀 벗어난 종목군들, 이런 종목들은 전혀 안 움직이니까. 예를 들어서 배당이 있는 12월 달에도 안 움직이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당이 있기 때문에 12월 달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가는 혁신기업들이 올해 그나마 추세가 좋은 혁신기업들이 12월 달에 눌러놔야죠. 양도세 때문에. 그러면 그 눌러놓을 동안 낙폭과대주들이 세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배당 매력도 있고 낙폭과대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들어온다니까요, 지금. 아니 11월, 12월에는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낙폭과대고 싸고 배당도 있고.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반도체 종목들 말고는 거의 안 들어와요, 외국인들이. 그러면 이것만 보면 결론 난 거 아닌가요? 내년 1월달에서 5월달까지 어떤 시장이 될 것인가가 대충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땐 타이밍 게임이라고 보는 거죠. 저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보험주를 많이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예. 생각보다 다들 별로 안 좋아요. 예, 생각보다 별로. 기대는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별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다 곁다리인 것 같아요. 곁다리.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소비라든지 제조업이 이게 죽어버리니까, 이게 모멘텀이 이게 끊겨버리니까, 그냥 혁신기업, 새로운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안 붙으면 시장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특이한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저는 개별주나 코스닥 종목을 하지 않는데, 주로. 근데 제가 내년 1월에서 4월달, 5월달까지 수익을 내려면 어쩌면 그래서든 코스닥이든 이쪽 섹터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12월 달에 시장을 보면서 뭐 우리는 시가총액 5조 넘어간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안 하기도 하지만 그런 종목들이 못 갈 거라는 거를 느낌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더더욱 강해지는 것 같아요. 이번 주를 보면서. 그러니까 시장은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맞는데 확실히 종목들의 움직임이 세게 올라가면 바닥에서 세게 올라가서 한 50% 정도 올라가면 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시장이겠구나. 그러니까 예전처럼 바이앤홀드를 해서 뭐 2배 나고 3배 나고 이런 시장은 이게 확실히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종목도 종목이지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혹시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공감하지 못하실 분도 있는데
못해도 어쩔 수는 없죠. 근데 제가 본 결과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본 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시가총액 무거운 종목. 내가 삼성전자가 8만원대 초반을 돌파가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두 종목을 팔았거든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그러니까 한 종목을 사고 두 종목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런 종목을 사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월봉이 한 달이나 두 달 동안에 땡기는 종목들 사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 이게 하나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삥 땡겼다가 삥 빼는 거. 이거 아니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한번 볼게요. LG노텍이나 이게 계속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코리아 서킷 뭐 이런 것들. 월봉이 하나 땡겼잖아요. 똑같잖아요. 그죠? 이런 게 계속 가면 바이앤홀더가 가능한데 이런 게 만약에 못 가고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접어버리면 이런 종목들 바이앤홀더로 가면 안 되죠. 그 장이 아니라는 거니까. 그죠? 네. 이렇게 된다는 건 결국 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번 장은 베어 마켓 랠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저는 베어 마켓 랠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주 제가 종목들 보면서 와 진짜일 것 같다.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혹시 지금 마이크가 오전보다 괜찮아요? 잡음도 없고 오전보다 나쁘지 않아요? 오전보다 좋아요? 네, 그래요? 다행이네요.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나스닥을, 조금 죄송한 얘기인데, 11,000선을 봅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5월까지는 아닌데, 내년 하반기.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PD가 막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대표님. 왜요? 지금 개인들이 너무 힘드신데 이거는 맞춰도 욕먹고 틀려도 욕먹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맞춰도 욕먹고 틀려도 욕먹더라고요. 얘기는 안 했죠.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빨리 1월에서 5월까지 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목들 정리하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하고 5월 이후부터는 인버스를 하든 주식 선물을 하든 해지 상품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가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보세요. 정말 어려운 장이에요. 대충 예상은 했지만 시멘트 업종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야 성신양에만 이렇게 땡기네. 밑에서 한일시멘트, 유니온, 유니스, 그러니까 유니온, 예. 그 다음에 쌍용, CNE.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참 이게 그 같은 시멘트 업종에서도
종목을 찾아야 되잖아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것도 제가 시멘트 관련해서 설명하려면 굉장히 좀 복잡한데요. 한 수는 예죠. 동양이 이게 이제 이것 덕분에 상승했다고 이거 뭐 그러면서 뭐 물음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보유 목적은 단순 투자라 그러는데 모르면 이 개뿔 무슨 단순 투자 무슨 단순 투자야. 제가 이거 30분 남은데 설명 한번 드려볼까요? 시멘트는요 굉장히 달라요.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멘트를 만들 때 그러니까 연료를 넣을 때 이제 들어가는 그 연료와 지금은 좀 많이 다르죠. 옛날에는 뭐 무연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요즘은 어떤 걸 넣는가 하면 쓰레기 있죠. 이런 것들을 환경 처리를 다 해서 태울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연료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비용이 굉장히 낮아졌죠. 그러니까 그 쓰레기를 태웠을 때 그 공해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다 잡을 수 있는 시설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설할 때가 돈이 많이 들어가지 나중에 해버리면 이제 무연탄이나 이런 거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싸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ESG라고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연료 비용이 굉장히 많이 이게 이제 어려워요 기술이. 근데 이걸 제일 먼저 했던 게 쌍용 CN이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쌍용 CN이가 하니까 점점 다른 업체들도 계속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코스트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드는데 시멘트는 굉장히 특이한 구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레미콘 회사가 이제 시멘트를 주로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레미콘 회사가 이게 담합을 해서 시멘트 가격을 못 올리게 막아버렸어요. 굉장히 구조가 되게 독특한 구조예요. 이거 나중에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제 점점 그런 구조가 안 되잖아요. 이게 이 연료 비용도 변하고 이 시장의 메커니즘이 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진 레미콘을 인수한 동양이 이 성신양해를 이렇게 소에서 이제 이게 투자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레미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148만 주를 취득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동양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 동양의 입장에서 보면 동양의 입장에서 보면 시멘트 가격이 계속 이제 담합이 안 돼요. 이제 레미콘에서 담합이 안 되고 그러니까 동양 입장에서 보면 성신양에 일단 인수를 해서 이 안정적으로 시멘트를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해서 시멘트와 이 레미콘 회사의 그런 어떤 콜라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레미콘하고 시멘트하고의 그런 가격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막 생길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했던 오랜 관행으로 인해서 레미콘 회사들이 이렇게 담합을 해서 시멘트 가격 못 올리게끔 구조적으로 막아버렸는데 그게 이제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성신양해가 튀어버리는 거예요.
그 모멘텀이 크거든요. 이해되시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나중에 공부해보면 쉬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료 비용만 얘기를 하는데 연료 비용이 아니에요. 레미콘 회사하고 시멘트 회사와의 그런 관계를 보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형태가 있고요. 제가 자율주행은요, 제 유튜브 영상에서 올려놨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참고하세요. 여기다가 졸조 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어제자로 올려놨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지를 다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됐죠?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1월에서 4월까지, 5월까지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4월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저는 무방 안 할 때는 이제 주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벤트 가격이 이번 주 금, 토, 일 3일 동안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3일 동안 다 하시면 되고, ARS 번호로 하실 분은 여기 하시면 되고, 야, 저 사람하고 같이 매매를 좀 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여기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혹시 라이브 방송하고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물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이번 주를 보면서 든 생각은 뭐냐면 매매 스타일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바이앤홀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월봉이나 하나나 두 개짜리를 노리는 매매로 가야 되겠다. 이게 전형적인 베어마켓 랠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네. 어쨌든 스타일을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 1월에서 4월까지는 매매 스타일이 바이앤홀드의 스타일로 가면 좀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런 형태가 메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수는 그냥 박스권일 것 같고. 지수는 뭐 크게 박스권에서 그냥 크게 안 지을 것 같고요. 별로 그거 의미 없어요. 제가 이번에 봤는데요. 선물 로로 매수 별로 의미 없어요. 이번 만기 때 선물 로로버 나왔잖아요.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참고를 많이 안 합니다. 제가. 됐습니까? 어쨌든 간에 공부를 좀 배워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쪽으로 결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타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내년 1월부터 4월까지는 바이앤홀드 장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 달에서 2장 정도를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녹화 방송 보시면 돼요. 녹화 방송.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궁금한 거 있나요?
오늘 이번 주 제가 시장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건데요. 예, 스타일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1월하고 4월 장에 그냥 별 생각 없이 바이앤홀드로 가다가는 계속 푼돈 묶고 치울 것 같아요. 아니면 엇박 나든지. 굉장히 재밌네요, 시장이. 재밌다 그러면 이상하고 굉장히 특이할 것 같아요. 예. 월봉 특히, 특히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도 보기 힘든데 특히를 뭐. 근데 어쨌든 어, 어, 어쨌든요.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1, 2개월 정도로 그러니까 한두 달의 월봉을 노려야 되는 패턴.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월봉 이렇게 한 개나 혹은 두 개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양봉이 그러니까 한 개나 두 개가 나오면서 이게 플러스 30에서 50% 이렇게 가는 형태의 패턴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장이 올 것 같아요. 굉장히 특이하네요. 자, 왜냐면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잡는다는 게 아니라 이런 성신양이처럼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굴리다가요. 완전히 이렇게 굴리다가 이렇게 뻥 치는 형태의 현름들이 계속 순환매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맥스로 잡은 게 이런 거죠. 맥스로. 보통 한 20% 30%가 평균일 것 같고. 그러니까 어렵죠. 시장이.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빨리 패턴을 파악을 해야 돼요. 이러면. 그러지 않으면 늦어요. 밀려버린다고요. 이번 주에 제가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연초까지는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서 진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게임주 중에서 넥슨 GT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있었어요. 이게. 그 제가 개인적으로 M게임은 저희가 우리 회원들한테 많이 얘기했어요. M게임하고 뭐였죠? 컴투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건 이제 얘기를 많이 했죠. 바닥에서 13만원 무너지면, 14만원 무너지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결국은 넥슨 GT가 가잖아요. 얘는 시가총액 8천억짜리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서 13,000에서 23,000원 갔거든요. 월봉 하나에, 그러니까 탄력성 있는 거니까. 바닥은 못 사겠지만, 어쨌든 뭐 대충 한 14,000원 정도 생각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52% 나잖아요. 그러니까 요 하나인 것 같아요. 요 하나. 그러니까 요 하나를 노리면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되면 또 이게 계속 바이앤홀드로 계속 눌림목 받고 또 가고 눌림목 맞고 또 가고 눌림목 맞고 또 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빵 치고 그 다음에 위에서 또 틀고
또 다른 종목 빵 치고 위에서 틀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런 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혁신 기업들 중에서나 가능한 얘기고, 이런 것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에서는 가능하고, 나머지는 그냥 질질질 흘러내리는 형태에서 올라오는 것도 좀 좋고.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ABL 올라갔는데 그냥 다 떨어졌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기업부터 분석하고. 사진 않았어요. 바이오는 우리 안 하니까. 근데 보세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30%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준 건 셀리버리.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를 저는 손대지 말자고 우리 회원들한테 계속 얘기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낙폭과대가 나오면 안 돼요. 이거는 이번에 메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월달에서 4월달까지 종목은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들 중에서 이런 종목을 찾는 게임이 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 4천억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안 빠지니까 4월까지는 안 빠지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긴 해야 되는데 좀 이상하게 돌아갈 수 있어요. 패턴들이. 그러니까 한 이 정도, 그러니까 센 놈들 얘기하는 거예요. 센 놈들 기준에서 스마트머니가 주도하는 장세는 1조 이하의 종목이고 기관이나 외국인 종목은 1조에서 3조인데 이게 월봉 양봉 한 개나 두 개에서 30% 50% 올리고 그 다음에 또 한 3, 4개월 빼고 이게 순환매로 돌아가 버리면 굉장히 힘든 시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주까지는 이런 생각 별로 안 했거든요. 이번 주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시장을 보면서 주말에 공부하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이제 유료 회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시장의 트렌드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매매 스타일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봉이 있는 종목을 하더라도 첫 봉을 하죠. 예, 이렇게 첫 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시작점에서 하는 거죠. 아니면 그렇게 안 하면 많이 못 먹으니까. 이렇게 돌았을 때, 특히 이제 양봉은 많고 음봉이 거래량이 없을 때 이런 것들. 양봉은 거래량 많은데 음봉이 거래량 없을 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중에 이제 혁신 기업들, 이제 테마가 들어가는 종목들 그런 거 하겠죠. 시장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오늘 제가 오후엔 쉬지 않고 제가 계속 설명을 했는데 도움이 됐을까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제 방에 가입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고요. 제 설명을 듣고 가입을 하도 되는데 가입을 할 때는 일요일까지는 하셔야 돼요. 월요일 날 되면 다시 154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저는 무방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무방할 때만 이벤트 가격이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무방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주 금, 토, 일 3일 동안에 꼭 결제를 하셔야 돼요. ARS로. 그 다음에 다른 전문가 방에서 제 방으로 올라 그러면 그때는 와우넷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옮겨달라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제 것만 가입하시려면 이렇게 하고. 근데 느낌이 이상해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제가 주말에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 이게 연말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뭔가가 이상해요. 느낌이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소위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트레이딩 장세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타는 아니고 월봉이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미리 매집하는 거. 아니면 그 장대 양봉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봉이나 주봉에서 거래가 터져야 되잖아요. 그럼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아래목에서 잡는 거.
왜냐하면 거래가 안 터지는 걸 매집해서 월봉이 장대 항목 나오기는 힘들어요. 그거는 정말 로또를 맞는 가능성이고. 그러니까 일단 월봉 주봉에서 딱 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 금융주는 중기로 가는 게 맞죠. 예. 안정적이잖아요. 일단 금리 상승까지는. 예. 그래서 와 이거 잘하면 1월 달에서 4월까지 4월이나 5월까지 독특한 트레이딩 장세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요 진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저는 시가총액이 1조 이하 종목들은 웬만하면 잘 안 하거든요. 시세 왜곡도 나오고 막 그렇다고. 근데 제가 마인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1월에서 4월까지는 시가총액 5조 넘는 주식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저하고 동의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가총액 5조 넘어가는 종목들은 이제 진짜 제가 1월에서 4월까지는 건드릴 생각이 없어요. 무거워요. 무겁고 그런 종목들을 건드려서 될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1월에서 5월까지는. 근데 동의하세요? 동의 못 하세요? 저는 이게 양도세 이슈 때문에 근데 양도세 이슈하고 대형주는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12월 달에 땡겨야 되거든요. 아니 100% 땡겨야죠 지금. 근데 전혀 지금 그러니까 낙폭과대 종목들이 다 데드캡 바운스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어느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럼 다시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 달, 두 달의 그냥 승부예요. 스마트 머니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독특하게 매매를 하네요. 그 다음에 순환매 나오고 먼저 올라갔던 게 위메이드 뭐 퍼러스 같으면 그런 종목이 이제 위에서 이제 떨어지고 있고 오히려 못 올라갔던 넥슨 GT 같은 거 이런 것도 땡겨버리고 굉장히 재밌네. NHN 같은 거 땡겨버리고 막. 그럼 로봇 관련 그 땡겨버리고 자율주행차 같은 거 땡겨버리고 막 그러네요. 자율주행차도 LG노텍이나 LG디스플레이 같이 무거운 종목들 못 가고 뭐 인포뱅크나 칩앤미디어 이런 것들 막 날. 원래 이제 그런 종목들 저는 좋아했지만 자율주행차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좀 놀랍네요.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종목 한 종목 샀는데요.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것도 시가총액 한 2조 이하짜리인데 바닥에 샀는데 이게 한 2주 만에 30% 40%가 수익이 났어요. 근데 저희가 내려올 때 지금 추가 매수를 더 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서 야, 얘 또 계속 제가 생각했던 목표가까지 못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장이 아닌 거죠. 물론 얘는 아직은 보고 있는데 내가 30%에서 50% 이상의 수익을 노리는 건 굉장히 힘들겠구나. 1월에서 4월까지. 그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큰 수익이지만 그거는 바닥에서 시작해서 수익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사면 한 30% 40% 나면 굉장히 많이 난 거라고 보면 되죠. 여러분들 걱정하세요. 진짜 재밌는 시장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스마트머니 총알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년에 스마트머니는 이제 관여하겠죠. 왜냐하면 주주명부에 잡히는 거 싫어하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스마트머니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겠죠. 원래 연말에는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치고 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연말이라서 이게 주주명부에 안 잡히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형태의 흐름이라면 내년 1월에서 4월까지라도 시가총 5종 넘는 거 힘들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굉장히 독특한 시장일 것 같아요. 예. 뭐 나머지는 우리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이걸 해야 되니까.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요거 이제 녹화 방송을 제가 유튜브 채널에 올릴 거니까 금, 토, 일 3일 동안만 결제하시면 됩니다. 금, 토, 일 3일 동안 제가 이벤트 가격 묶어놨으니까 월요일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3일 동안 묶어놨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아직 4분이 남았구나. 예. 너무 재밌는데요, 시장. 제가 이게 의욕이 생겨요. 시장은 안 빠져요.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은 안 빠집니다. 4월까지는 빠질 거 없어요. 근데 종목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독특한 형태로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아니다 싶은 건 빨리 버려야죠. 이런 장은. 예.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니다 싶으면 빨리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봉 종가를 보고 판단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니다 싶으면 빨리 버려야 돼요. 예. 재밌을 것 같은데요. 1월에서 4월. 그러니까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타이밍 물론 잘 잡아야 되고 종목도 잘 잡아야 되겠지만, 근데 하나만 기억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예. 이거 재밌는데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저도 이제 트레이더로서의 이렇게 옛날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더로서의 이렇게 의욕이 올라오는데요. 예. 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장은. 예. 시장이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예. 어느 정도 가면 리스크를 이렇게 내가 해지한다라는 것만 딱 이렇게 잡아놓고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하세요. 제가 요거는. 저는 오늘 정말 무료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얘기를 다 해주신 거예요.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료 방송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가 가진 모든 걸 다 얘기한 거예요. 진정성 있게 이제 방송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마지막으로만 이 얘기를 하나 하고 끝낼게요. 며칠 전에 커피 한 잔 할까요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게 이제 쿠팡 TV에서 했나? 하여튼 그럴까요? 쿠팡 TV에서 했나? 그럴까 할까요? 아실 거예요. 한번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근데 이제 거기에 커피숍 하는 이제 사장이 있었는데, 굉장히 옛날에 심야 식당하고 똑같은 컨셉으로 가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커피숍을 낼 때 엄청 고생을 했대요. 동네 사람들하고 이렇게 마찰도 있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공존하는 법을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올 때는 이기는 커피를 만들고자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마을에 와서 최고의 커피를 만들겠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최고의 커피를 만들고 이기는 커피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 되니까 이제 그래갖고 이제 한 8년을 했는데, 이제 이거 한번 보세요. 드라마 되게 감동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이 자판기 커피 바리스타, 정말 커피 잘 마는 바리스타가 커피 자판기의 앞에서 이제 커피를 한잔하면서 내가 틀렸다. 함께 하는 커피를 만들려고 했어야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최고의 커피 그리고 이기는 커피를 만들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최고의 커피는 이기는 커피가 아니라 함께 하는 커피가 최고의 커피라는 거죠. 아, 이 얘기를 듣고 제가 그때 되게 반성을 했었어요. 제가 한국경제TV 한 21년인가 22년 출연했는데 내가 계속 주식시장에서 이기는 주식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료 회원들이나 뭐 무료 회원들이나 그냥 그 의도성을 가지지 않고 방송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저는 이게 마케팅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케팅하고 막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뭐 회원수 1일 해보겠다, 뭐 1일 이기는 커피를 해보겠다,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 목표가 함께하는 커피를 좀 만들려고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끝장 토론에서 조선주도 그렇고 자율주행차도 그렇고 이제 분석할 때 그냥 그러니까 숨기는 게 없이 그냥 다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음도 편하고 그랬던 것 같긴 해요. 뭐 종목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해드리지만 이거 한 몇 개씩 한 8개씩 10개씩 이건 이제 PD한테 양해를 받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지만 어쨌든 그런 쪽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황이나 업종 분석, 뭐 종목 분석도 제 나름대로는 그냥 진정성 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는 걸로. 그래서 어쨌든 고생들 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결제하실 분들은 좀 놔둘 테니까 이쪽으로 하시면 되고 금, 토, 일 3일 동안만 이벤트 가격이니까 그거 넘었으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네요. 그렇게 하십시오. 와우넷 정책이라서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